알면 당신도 오페라! 12월 진짜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추우시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훈훈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난로처럼 따뜻한 MC 기름입니다. 겨울에는 손난로가 필수 아닌가요? 손난로처럼 충전 가능한 언제 어디서나 따뜻함을 늘 갖고 다니는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다 필요 없어. 은근히 오래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온돌마루처럼 따뜻함이 은근히 오래가는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네. 자, 근데 전 팀장, 온돌도 새벽 되면 식습니다. 네. 정말로. 근데 겨울에는 다 필요 없어요. 따뜻한 그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진짜 이불 딱 덮고 TV 보는 게 최고예요. 예전에 그랬는데 진짜. 그리고 뭐 군고구마 같은 거 까먹고 네. 군밤 같은 거 까먹고 그랬는데 요즘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쌍둥이가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 세대들은 네. TV보다는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훨씬 더 많이 즐겨보는 것 같은데 맞아요. 아, 방구석 추억, 겨울 하면은 딱 이 추억이 좀 사라지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아니, 근데 세대가 변했어요. 네. 요즘 애들은 네. 그 안에서 게임합니다. 게임해요? 제 아들 같은 경우도 오. 게임을 엄청 해요. 아들이 게임을 해요? 네. 우리 애들은 다행이네. 아직 게임을 몰라서. 우리 애들은 근데 잠 깨자마자 유튜브! 어머. 깜짝 놀래요. 맞아요, 눈 뜨자마자. 맞아요. 근데 우리 옛날에는 게임 많이 했잖아요. 게임 실제로. 많이 우리 했죠. 누구죠? 네. 옛날 추억의 게임 하면 뭐 테트리스 이런 거는 진짜 지금도 또 저 같은 경우는 그 오락실 이렇게 자주 가지는 않았는데 네. 스트리트 파이터. 스트리트 파이터 많이 했어요. 네, 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뮤. 지금 난 게임. 같은 세대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같은 게임을 했군요. 같은 세대야. 게임은. 저는 오락실에는 게임 중에는 보글보글을 제일 많이 했어요. 보글보글도 재밌죠? 네. 재밌지. 뿅뿅뿅, 뿅뿅뿅, 뿅뿅뿅뿅. 바글바글 날려가지고. 네네네. 그것도 재밌고. 1945라고 아세요? 알죠, 비행기. 이 엄청 한 바퀴 했어요. 들고. 우리한테 폭탄 터뜨리고. 네. 같은 세대네 다. 아, 그러네. 희한하네. 그러네요. 희한하네요. 아무튼 자, 요즘 아이들은 한마디로 게임 세대 아니겠습니까? 옛날 우리 생각하면 인생에 게임이 왜 필요해?라는 그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에게 게임은 함께 모여놓고 영향력을 확산하는 공간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게임 그 자체의 도를 넘어서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12시 이후에는 게임을 못하게 막아놓지 않았습니까? 게임 셧다운제. 그거 아직도 하고 있죠? 네,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곧 폐지하겠다는 폐지돼요? 법안이 11월 11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네.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야, 이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된 게 거의 10년 그 정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맞아요. 네. 이게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가 2011년 11월에 첫 네. 시행이 됐으니까 딱 10년이 된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시작은 이제 게임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잖아요. 근데 수년째 이제 모바일 게임이 그 자리를 또 대체하고 많은 어린이들이 뭐 동영상이나 웹툰 같은 거 심야 시간대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좀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특히 초등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게임, 뭐 마인크 땡땡땡 이 최근 셧다운제 영향으로 아예 이게 이제 성인용 게임으로 전환이 됐어요. 예, 그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러면서 더 커졌는데요. 정부에서 8월부터 폐지를 추진해 왔다고 했고 결국에는 폐지가 됐네요. 그러네요. 지금은 뭐 게임을 학습, 교육으로까지 이용하고 있는 시대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아이들도 이거 학습기, 이거. 학습기 이름이 이거예요. 아, 그래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뭔지 모르겠네. 그 학습기를 가지고 네. 어릴 때부터 게임도 하면서 한글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그렇군요. 게임으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게임은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애들이 이제 게임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는 이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럴 것 네. 같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게임 셧다운제가 네. 하면은 이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2019년에 제4차 국회 산업특위 연구 결과 보니까 네. 셧다운제를 통해서 늘어난 청소년의 수면 시간이 1분 30초밖에 안 되더라는 그래요. 거예요. 네. 이 사실마저 밝혀지면서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이미 좀 종집을 찍었고 게임 중독 문제는 이게 그 제어 장치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었다라는 네. 게 또 맞습니다. 밝혀진 거네요. 자, 그럼 아예 시간 관계없이 언제든 개방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부모 입장에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청소년 본인이나 네. 보호자가 요구하면은 원하는 시간대에 게임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이 선택적 셧다운제로 대체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게임 중독이 여전히 세계적으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법안에는 인터넷 게임 중독 그리고 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 가족에게도 상담 교육 및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네. 자, 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겠지만 특히 박수를 많이 칠 분들은 뭐니 해도 머니를 많이 벌어야 되는 게임 업계가 아닐까 싶네요. 맞아요. 이제 게임 업계에서 네.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아. 이제 불렀었거든요. 예. 그 셧다운제 때문에 사실 게임에 대한 인식도 또 오히려 안 좋아졌고 그래서 그동안 우수 인재 유입도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고요. 네. 또 산업 차원에서 분명 잃어버린 어떤 기회도 있을 텐데 긍정적인 영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실 게임 셧다운제가 이제 시행되기 전부터 네. 이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헌법소원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이게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데 그렇죠. 이 부분을 일정 정도 차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좀 합의가 컸고요. 네, 유해하다라는 게 그렇죠. 있죠. 네. 강제적인 이런 셧다운제는 사라졌지만 게임 관련해서 크고 작은 폐해를 막기 위한 아직도 다른 규제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법 제도를 만들 때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신변 말씀을 듣고 보니까 꼭 게임에 한정된 게 아니어도 연구자와 이용, 소비자 또 입법하는 분들이 치열하게 토론한 끝에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 저희도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법 주제 뭡니까? 제가 이제 법태랑 시작하고 보니까 네. 우리 김현욱 아나운서, 신유진 변호사 정말 착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더 착하다는 거.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더 착한 환경, 더 착한 노동, 이 좋은 환경 노동법입니다. 그렇군요. 착한으로 가는군요. 네. 아이 뭐 하는 게야? 뭐 하는 게야? 예, 요즘에 이순재 할아버지가 다시 나오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예, 요즘 골프 치시더라고요. 다시 프로그램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예, 도교관 아나운서랑 네. 같이. 예. 자, 그러니까 환경과 노동법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왠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의원님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강한 느낌 아닌 느낌이 그냥 가슴으로 확 들어오네요. 예. 자, 좋은 환경 노동법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오늘의 법고수는 누굴까요? 바로 이분입니다.
민간 사업장 포함해서 네. 모두 근로기준법은 적용해야 된다. 그 근로감독 체계를 개선하려면 인력이 필요하고 그 부분을 지자체에서 이제 할 수 있도록 하자. 구강용 오물 분쇄기가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환경 재앙으로 이렇게 변질될 우려가 심각하다. 해결하는 정치, 책임 있는 정치를 통해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국회에 입성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주가 이제 정기국회 마무리되는 주가 아닌가 싶은데요. 요즘 근황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정기국회는 100일간 운영되고 예. 9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 기간 동안에 국정감사도 해야 되고 네네네. 또 예산도 해야 되고 예. 법안도 처리해야 되는 그러니까 엄청 이런 바쁘겠어요. 일정들이 있어서 네. 바쁜 예. 그런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마스크를 차고 오셨는데 보니까 마스크에 이제 주전자가 그려져 있어가지고 이게 특이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주전자 정치라고 써 있고 주전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궁금하시죠? 네, 너무 궁금해요. 쓸 때는 잘 몰랐을 텐데 예, 예, 그 예. 내용을 요모조모 살펴보면 우리 주전자 물 담아서 네네. 필요한 사람들한테 드리잖아요. 그렇죠. 목마른 사람들한테 예, 드리는. 예, 예. 그게 일종의 우리 지역 정치로 하면 네네.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해결해 드리는 거, 민생과 관련돼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 또 그러네요. 하나는 주려고 하면 항상 주전자를 따라주잖아요. 기울여서 예.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예. 드리는 겸손 예. 그게 있고 또 주전자에는 뭐 따라드리는 구멍도 있고 또 위에 압력을 또 조절하는 구멍이 있는데 네. 그게 외부와 내부 소통을 잘하라 뭐 이런 의미가 또 담겨 있습니다. 주전자 정치 이렇게 네네네. 한 내용은 그와 같이 우리 주전자에 담겨 있는 가치들, 덕성들을 좀 잘 담아서 네네. 주전자를 닮은 정치를 하자 이렇게 네. 해서 주전자 정치 이렇게 담았고요. 이 마스크 쓰고 다니다 보니까 네. 많이 의원님들, 물어보실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주전자 정치, 뭐야? 주전자 이게 처음에는. 정치가 뭐야 예, 이렇게 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말씀하시면 시간이 없으면 술 먹자는 정치입니다. 이렇게. 막걸리 담아가지고. 그리고 궁금한 게 이런 거 표방하시는 분들은 가끔 이제 그 물건을 항상 또 놔두기도 하시거든요. 예. 지역 사무실에 있습니다. 아 지역 사무실에. 지역 사무실에 네, 작은 진짜로? 거, 오. 중간 거, 큰 거 이렇게 네. 해놓고 거기에 주전자 정치 이렇게 딱 다 써가지고.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의 일단 주전자 정치 철학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는 도구인데도 네. 이거를 정치 가치관을 여기다 담을 수 있다니 네. 정말 오늘 좀 되게 신선합니다, 저는. 네. 이제 정치하면서 주전자 정치라고 했지만 네. 제가 공직생활 할 때는 그때도 주전자를 제가 많이 활용했습니다. 아 그래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하시면서 하셨던 네. 도구가 아니네요. 전문성을 키우고 오래됐네. 그래서 자신 있게 일하자. 아, 이게 이제 주전자 아닙니까? 아 그러네. 그래서 연말 뭐 막년회를 하거나 하면 건배사로, 건배사로 주전자 이렇게 딱 외치고 떠오른다. 이게 상상이 되네. 세 글자로. 안 그래도 지금 공직생활 그 기록이 네. 아니, 있죠. 지금 우리 공직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 의원님 이제 이력을 보니까 네. 공직생활을 빨리 무려 하셨네, 패스를. 네. 공직생활을 무려 36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행정 전문가로서 이 주전자 정치를 잘 구현해내고 계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주로 서울시청에서 굉장히 네.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예. 퇴직 후에 바로 민주당에서 총선 영입 제안을 받으셨는데 처음에 고사하셨다고 해요. 네네. 그러다가 어떻게 다시 받아들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왜 처음에 또 고사를 하셨는지, 그 다음에 왜 바꾸셨는지. 그래서 그때 설계하기로는 그만두고 교직에 나가서 네. 뭐 법이나 교통과 관련 전문성을 좀 가르치고 그걸 한 그러니까 원래 목표는 그러면 예, 교수. 예, 교수 생활을 좀 하고 그것도 어리실 것 같은데. 그리고 특히 이제 공직 생활을 할 때 쌓았던 명예나 네네. 이런 부분들이 정치 과정에서 또 한 큐에 날아가는 수도 있어서 잘못하면. 네. 하지 말으라고 집사람도 얘기하고 뭐 그래서 좀 반대를 했었죠. 근데 또 우리
민주당에서 지역을 이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그런 이제 제안이 들어와서 고민하다가 네네네. 이렇게 시작했죠. 자, 보니까 입법 활동이 대단합니다, 전 팀장님. 네. 네네네네. 그 입법을 네. 얼마나 하셨는지 법안들 많이 네. 네. 내셨어요. 그래서 놀라지 마십시오. 11월 12일 기준으로 121 네? 하셨어요. 진짜 이렇게 법안 발의하기 쉽지 않은데 그러면 이제 보통 첫 번째나 이제 뭐 100번째 이렇게 이런 데 네, 좀 첫 번째, 뭐 의미를 좀 50번째. 많이 두시잖아요. 100번째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100번째 법안이 뭐였는지 좀 확인을 해봤더니 네. 역시나 감사원법. 아. 네. 이 혹시 100번째라는 걸 좀 염두에 두고서 만드신 건가요? 뭐 그렇죠. 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게 일하는 공직사회.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 감사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감사원이 오히려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 부분도 꽤 있다. 감사원이 헌법기관이니만큼 예, 예.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되지만 네, 제대로 이제 감사하고 또 하게 되면 뭐 그 네. 내용 중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부분을 좀 정리해야 네. 감사 기능하고 또 일하는 공직사회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서 감사원법을 100호 법안으로 그러네요. 네. 발의했습니다. 그 오랜 공직생활 경험에서 네. 지금 감사원법을 개혁해야 된다 개정안을 좀 내셨는데 적극 행정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감사원법 개정안이 들어가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적극 행정을 해야 된다고 말로는 강조하는데 네. 사실은 공직자들이 큰 사업 또 의미 있는 사업을 하나 하고 나면 그 변화가 크기 때문에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대한 꼼꼼한 체크. 그 체킹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체킹하는 과정 속에서는 뭐 큰일 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좀 과실도 있을 수 있는데 뭐 과실 자체를 오히려 큰 하자인 것처럼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을 하려다 보면 공직자들이 늘 하는 것이 법이 없어서 네.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변명하라는데 현행 주어져 있는 법 테두리 내에서 조금 응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엄격한 잣대로 보면 법이 없어서 없는데 왜 했냐 뭐 이렇게 그렇죠, 보는 잣대도 막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감사 시스템에서는 좀 적절히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죠. 뭐 그거 문제가 안 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라. 이렇게 일종의 이제 해야 되는데 융통성이라는 게 좀 발휘가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현장에서 그렇게 못한 경우가 태반이다. 아이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입법안에 담았습니다. 그러네요.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감사원의 권한 오남용 방지 그리고 감사 과정의 적정 절차 보장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해라. 네네. 이제 이렇게 좀 하신 것 같아요. 예. 자, 100번째 발의하셨던 감사원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는 150번째 법안에 대해서 다음에 모시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법안 발의를 많이 하실 테니까. 예. 자, 오늘 주제가 좋은환경 노동법인데요. 지금 이제 환노위 위원으로 계십니다. 주제에 딱 맞는 의원님이 자리하신 것 같아요. 환노위를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공직사회 생활하면서 우리 김군 사건이라고 지하철 노동하다가 뭐 그래서 그게 이제 서울 지하철 네네 예, 구의역인가 예. 그렇죠. 예. 그 관련해서 사회적 이슈가 한참 됐고 예. 그 문제가 야기된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 아. 또 주거의 외주화 뭐 이런 내용들이 지적이 됐고 네, 그걸 더 개선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정규직 간의 차별 해소 뭐 이런 노동 관련적인 내용들이 사회적인 이슈여서 그런 부분 좀 해결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최근에는 탄소중립 2050 뭐 이런 네네. 얘기도 나오고 네네. 환경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들 좀 해보고 싶어서 환노위에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소신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런 큰 뜻을 품은 법안들 중에 저희가 시간 관계상 3가지만 오늘 여쭤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가 준비됐죠? 네, 제가 차트 준비해봤습니다.
윤준병 의원님의 더 착한 노동, 더 착한 환경, 좋은 환경 노동법. 그 첫 번째 법안은요. 우리도 대한민국 노동자예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포괄 적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로기준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발의한 법안인 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면 5인 미만까지는 이제 적용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취지신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뭐 근로기준법은 네. 근로자들의 기본권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잖아요. 네, 규범이잖아요. 모든 근로자에게, 노동자에게 다 적용돼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네.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는 제외니까. 거거든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장 열악한 노동 환경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들이 소규모 사업장일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런데 예. 제도적으로는 제외가 돼 있어서 사각지대네요.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한 게 아닌가. 네. 물론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을 규범에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도 있죠. 사업 자체가 그렇죠. 열악하니까 예. 그걸 수용할 수 없다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필요하면 예외적으로 정하는 정도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지금 근로기준부 거꾸로 돼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필요하면 적용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예외 적용을 네.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바꿔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좀 네. 다르다. 또 하나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선진국 레벨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최근에 뭐 아이로 관련된 국제 협약도 다 가입하고 선진국에 하는 그 국격에도 근로기준법 이 내용 자체만 가지고 보면 후진국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자 예. 이런 취지에서 이걸 개정하자고 입법 발의했습니다. 그 올해 초에 통과된 중대재해법도 그렇고 사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여러 규정들이 예외로 되어 있는데 사실 공휴일에 관한 법률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사실은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이런 규범적인 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연관되고 있는 관련 부수법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면서도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을 원칙적으로 이제 개선하고 네. 그래서 저는 5인 미만 사업장 포함해서 네네. 모두 근로기준법은 적용해야 된다. 모든 근로자에게는 대신에 우리가 영세한 우리 사업장들 이런 분들을 고려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 한해서만 적용을 좀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틀로 바꾸면 우리 근로관계 법령의 체계가 한 단계 성숙되고 선진화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갑자기 이제 드는 질문인데요. 네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선진국은 5인 미만을 제외한 이런 그 근로기준법 같은 게 없나요, 아예? 뭐 아예 없는지까지는 내가 다 조사를 안 했는데 예. 소위 우리가 선진국 레벨에 네. 해당된다고 하는 국가들은 전부 대부분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 다 포함하고 다 있죠. 포함돼 네. 있다. 예. 자, 전 팀장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우리나라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올해 그 네. 국정감사 있었잖아요. 네네네. 여기서 이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이제 그 당시에 지적하면서 파악한 결과를 보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2019년 기준으로 해서 356만 명. 이게 이제 전체 노동자의 19%에 달합니다. 굉장히 많죠.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제 노동자 5명 중에 1명은 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거든요.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평균 임금도 그렇습니다. 이 올해 6월 기준으로 226만 9천 원인데 이게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이 363만 7천 원이에요. 62.4%밖에 안 된다라는 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임금은 낮은 데다가 적용까지 제외되니까 2중 3중 보통을 받고 있는 셈이네요. 네네. 예. 이제 원칙으로는 적용하되 예외로는 좀 배제하는 그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경우에 적용을 안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용받아야 될 내용들, 예를 들면 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라든지 보편화되어 있는 내용들이 제외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러네요. 다만 현장에 뭐 임금 수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현실에 맞게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서 개별적인 현장에 관련된 내용을 넣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 듣고 보니까 무자르듯이 딱 잘라놓다 보니까 5인 미만이면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도 예외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언뜻 들어도 그죠? 맞습니다. 예. 자,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는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보편적으로 근로자 또 예.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이 예. 그동안에 제대로 보장이 그렇죠. 안 된 예, 부분을 예.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네. 노동 인권 차원에서는 훨씬 더 그렇죠. 발전할 수 있는 신장이 될 좋은 것이고. 계기가 되고요. 예. 또 사업장 간 여러 가지 차별이 있는 부분도 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고 네. 내부적으로 우리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이나 뭐 여러 가지 노동 인권이 발전할 수 있는 기본 틀이 일단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역시나 근로기준법 관심이 많으신데 의원님께서 내신 근로기준법 9개나 됩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많아요. 오. 네, 두 번째 법안도 역시 근로기준법 개정안인데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윤준병 의원님의 더 착한 노동, 더 착한 환경, 좋은 환경 노동법. 두 번째는요. 감독관 좀 지역에 남겨주세요. 이 근로감독 권한 시도지사 공유법입니다. 아, 이건 좀 궁금하네요. 근로감독관을 지역에 넘겨라. 시청자들도 좀 궁금해할 것 같은데 역할이 뭔지 신 변호사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네, 이 근로감독관은요, 이 산업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노동관계법이나 이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독하는 사람인데요. 이 산재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산재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파악하거나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이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이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동시에 사업장 점검을 비롯해서 서류 제출 그리고 신문 등의 수사를 검사와 함께 전담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단순히 우리가 감독관이라 그래서 감독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권한이 어마어마하게 큰 분들이네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고. 그런데 우리나라 산업재해는 부끄러울 정도로 많죠, 의원님.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네. 좀 줄여보겠다고 정책적으로 한 영역이 3가지가 있습니다. 예. 산업재해 좀 줄이겠다, 야, 교통사고 줄이겠다, 자살 줄이겠다. 근데 우리나라가 다 높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선진국을 지향하면서 아픈 아. 지금 분야죠. 네. 우리가 산재와 관련해서 2016년 우리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산재가 연 사망자가 1000여 명 됐습니다. 그거를 50%까지 감축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해 사망자가 88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년간 한 10%를 다 못 줄인 거죠. 그러네. 이런 내용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 산업 현장에서는 후진국형 근무 행태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추락, 협착 뭐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되도록 만드는 작업들이 이제 근로감독관들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그 근로감독 체계를 개선하려면 인력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한데 그걸 국가에서 다 담당하기에는 여전히 국가 재정상 한계가 있는데 그 부분을 지자체에서 이제 좀 알아서 좀 하고 싶다 이런 요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법상 지금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있어서 그 네,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네. 이런 내용이 지금 근로감독 체계 그러네요. 예.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보면은 근로감독관이 지역에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역에다 넘겨달라는 얘기는. 이제 현재 국가의 고용노동부 네네. 산하에 예. 뭐 지방청이나 예. 지청에 이제 소속돼 있는 근로감독관은 있는데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이 없는 것이죠. 지자체에 그 권한을 좀 넘겨달라. 이제 넘겨달라는 내용보다는 예.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제 자꾸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그런 주장을 하죠. 이거 근로감독 업무를 이양해달라고 그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전혀 이양은 아니고요. 예. 오히려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부 내에 고용청이 있거든. 네네. 지방청이 또는 지청이 있는데 지청장이나 또는 지방청장한테 권한을 이임하듯이 지방자치단체 장도 시도지사는 국가기관의 일부로서 하부기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위임해서 같은 맥락에서 하고 일할 여건이 되면 예.
지방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좀 해주라. 이런 취지의 입법안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현행 근로감독관은 네. 중앙부처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 지자체의 권한을 일부 위임해서 이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지자체에 별도로 두자 이런 취지는 아니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또 근로감독을 하는 보면 꼭 사고가 나면 사후에 가서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산재를 줄이려고 그러면 예방을 해요. 뭐 후진국형 뭐 이런 산재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 예방도 하고 또 예방하기 위한 사전 활동이 필요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고 나기 전에 가서 네.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전 예방을 얼마만큼 하고 있나 보니까 실제 산재와 관련된 관리 대상이 1%만 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인력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럼 이거 인력을 늘려야 되나요? 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네. 또 거기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잘 연계하면 될 수 있는데 네. 지자체는 사실은 인허가권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사업장과 관련된 인허가와 연결해서도 할 수 있고 뭐 건설이나 토목이나 이와 같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걸 조금만 잘 링크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유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지자체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좀 주면 네네. 지금보다는 훨씬 산재 예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해가 쏙 됩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고용노동부나 이쪽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ILO의 협약에 위배됩니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해봤죠. 아유. ILO에다 직접. 그랬더니 네. ILO에서 지자체하고 그 업무적으로 위임해서 네. 공유하는 거 이건 ILO 협약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오. 다만 거기에 이제 효율적으로 근로 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잘 정비해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서 그 내용을 지적을 했고요.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36년간 이제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그 조직을 알고 네. 하시다 보니까 아주 뭐 데이터부터 상황까지 꼼꼼하게 이렇게 체크하시고 이제 이런 법안들을 발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더 좋은 노동 환경을 위한 두 가지 네. 법안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뭐 당연히 환경이겠죠. 예, 더 좋은 환경을 위한 법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천 오염의 주범인 주방 분쇄기 아웃. 주방용 오물 분쇄기 금지법입니다. 그럼 이거를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사용을 금지하자는 법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안 좋은 건가요?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원칙적으로는 예전부터 금지를 했었어요. 그래요. 이게 이제 최근에 2012년에 예.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걸 허용을 했어요. 예. 허용하면서 그때 이제 인증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오물을 버리지 않습니까? 예, 예. 그중 고정물은 80%는 수거해낸다. 80%는 그리고 20%만 믹서에서 배출되는 걸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일단 80%만 걷어내도록 만들어서 인증을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 제대로 준수가 안 된다. 하나는 사실 알기가 쉽지 않죠. 뭐 인증 제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불법 제품이 사용되는 게 한 60%가 불법 제품이고요. 또 인증 제품을 쓰는 경우도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걸 걷어낼 수 있도록 망들이 설치된 망조차를 빼버립니다. 알 길이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주방용 오물 분쇄기가 당초 규제 완화해서 좀 편하게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실제 우리가 준수해야 될 내용이 전혀 준수가 안 되다 보니까 예. 하수처리장에 과부하로 다 연결됩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은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래는 오염 부하 한 70 내지 80%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부하를 설계했다면 지금 한 94%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도 지금 엄청나게 또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보급되고 있고 지금도 또 지금 보급이 되고 있나요? 아파트 단지별로 최근에 빌트인으로 또 다 설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갖고 대비해야 되고 일정 시점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환경 재앙으로 이렇게 변질될 우려가 심각하다. 예. 궁금한 거는 20% 미만만 흘러내려가면 그거는 어느 정도 자연히 정화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20% 설계했을 때는 이제 지금 현재
확대되고 있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처럼 확산되리라고 생각지 않았고 한 20% 정도 하고 그 당시 기준으로 생각할 때 그 정도면 하수처장에서 감내할 수 있을 거다. 이런 판단을 너무 했는데 낙관적으로 생각했네요. 지금 네. 내용은 예전에 감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를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벗어난 보급될 거죠. 예. 뿐더러 뭐 20%만 방류하라는 건데 거의 그렇죠, 전부 그렇죠, 방류되고 그렇죠.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예. 변질돼 있어서 예.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제어 장치를 시급히 마련하지 않으면 곧 우리 환경 재앙에 이를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큰일이네요. 그리고 의원님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쓰는 분들 같은 경우 오염을 일으키거나 막힘 때문에 뭐 악취가 나거나 그러니까 상하수도 요금을 더 내야 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원래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그죠? 따르면 그래야죠. 예. 그러니까 더 내야 되는데 예. 확인이 안 되니까. 이거 또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설치돼 있는지도 모를 뿐더러 얼마나 하는지 다 일일이 개인 사적인 영역을 침해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네네. 이건 제도적으로 큰 틀을 잡지 않으면 좀 관리가 쉽지 않은 영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 법이 통과가 돼도 저는 좀 걱정인 게 네. 아까 이제 이거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 네. 이미 설치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네. 지난 5년간 환경부가 조사한 바로는 네. 누적 판매량이 한 76만 5,300대인데 제가 볼 땐 더 될 것 같고 네. 그 소급 사이에도 적용을 해야 되나? 그렇죠, 계속 팔려나가고 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진짜 되는 이거 어떻게 하죠? 건가요? 이제 우리가 관리할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하지 않습니까? 일단 원칙적으로 신규 하는 걸 설치되는 막고. 것은 일단 더 이상 막고. 진전되지 네, 않도록 네, 하고 네. 기존에 설치돼 있는 부분들은 개도하거나 뭐. 운영할 때는 적절히 잘하도록 하고 네. 내구년한이 도가 되면 이제 아, 원위치 시키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죠. 그러니까 76만 이상 확대돼 있는 네네. 그 영역에 대해서는 원래 이게 갱신이 3년 이내에 갱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내구년한이 한 3년 정도로 보고 그러면 개정되고 원칙적으로 배출 안 되고 기존에 있는 것도 3년 정도 이렇게 도가 되면 이제 관리 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신규 억제, 한쪽에서는 내구년한 도가 시에 재설치 억제 이렇게 하면 일정 시점 되면 네네. 이게 전체적인 그러네. 관리가 될 수 있을 거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걱정했는데 역시 행정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네. 잘 알고 계시네. 절차 자체를. 네, 잘 들었습니다. 아유, 지금 뭐 수많은 법안들 중에서 저희가 윤 의원님의 3가지 법안에 대해서만 얘기를 나눴는데도 흥미진진하네요. 네. 이 법안들 자체가. 예, 다음에 한 번 더 매시고 불러주십시오. 나머지 법안들을 또 얘기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의원님 저희가 듣자 하니까 의정활동 1년 차에 쓴소리 게시판을 만드셨다면서요? 네네.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뭐 우리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개혁 제대로 해라. 중단 없는 개혁 이렇게 해라. 또 젊은 층들 정치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문을 확 열어라. 네네네. 또 우리 지역 현안들 제대로 빨리빨리 해라. 뭐 이런 것들 특히 또 제도 관련해서 입법한 거 네. 제대로 빨리빨리 좀 입법 완료시켜라. 뭐 이런 주문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원래는 듣기 싫은 말씀이실 텐데. 네. 들어보면 예. 들을 때는 좀 아프지만 듣고 나면 또 들어야 될 얘기 듣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아니면 그거 보시면서 이 중에 어떤 걸 또 법안으로 그것도 있죠. 그죠? 네. 소스가 될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응원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의원님께서 오늘 말씀해주신 그 주전자 정치의 네. 가치관 이걸 네. 들으면서 해결하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시려는 분이구나라는 네. 생각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 설명을 쭉 들으면서 더욱 기대가 크게 돼서 앞으로 의정활동 힘차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공무원 생활 하실 때요. 네. 본인이 이제 옳다라고 믿는 부분에 대해서 네. 뭐 외압이나 이런 게 들어와도 절대 굽히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인사 불이익도 당하고 하셨다는데 정치도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예. 정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주시는 의원님의 모습을 응원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그 입법 활동 계획이라든지 마무리 말씀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뭐 지적을 해주시기도 네네. 하고 칭찬도 해주셨는데 지금 발의된 입법안들 이게 성공적으로 입법이 돼서 제가 발의된 그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녹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말로 한 내용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주전자 정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전자 정치를 열심히 해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시작도 주전자, 끝도 주전자 이렇게 예, 잘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군대에 가면은 일정한 대열을 잘 갖추기 위해서 기준을 잡는 병사를 기준병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함께 해주신 윤 의원님께서 국회에서든 지역구에서든 이런 기준병이 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마디 네. 말씀드리면 기준병 하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윤준병 아닙니까? 제가 선거할 때 이름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윤준병 기억 안 되면 운전병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그거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병 네. 말씀하시니까 운전병, 운전병 역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도 할 것 같은 법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되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자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다 같이 힘든 시기를 지내다 보니까 한동안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쳐다볼 시간이 없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맞아요. 네. 옛날에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은 네. 캠페인 이런 거 진짜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행사도 굉장히 많았는데 네. 요즘은 좀 보기가 드물어졌어요. 맞아요. 예. 작년에 사랑의 온도탑이나 구세군 자선 냄비도 덜 찼을 것 같더라고요. 네. 어땠나요? 그러니까 작년 겨울에 사랑의 네. 온도탑 캠페인이 그 전해보다 30억 원 정도 아유, 많이 돈이 줄었네. 줄었고요. 네. 구세군 자선 냄비 역시 그 전년도에 비해서 20%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 거리두기 지키기 위해서 목표 금액하고 설치 장소를 줄인 영향도 있긴 한데 어쨌든 작년 겨울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정말 추운 겨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아요. 예년에는 연말만 되면 텔레비전에서도 막 사랑의 온도탑이 몇 도예요, 막 몇 도예요, 막 이랬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 자체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일단 우리 스스로가 힘드니까 맞아요. 남을 돌볼 여유가 그동안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옆 사람을 좀 배려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함께 오늘 소개한 사연도 도움이 필요한 안타까운 이들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발!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왜 그래? 뭔 일로 이렇게 온다냐? 누가 그랬어?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누가 그랬어? 할아버지, 나 사람들한테 도와주세요. 이거 하기 싫어, 무서워. 아니 그것이 무슨 말이오? 도와주세요라니? 아니 네가 누구한테 뭐 도와달라고 한다고? 아빠가 내일 밖에 나가서 그거 해야 된다 그랬어. 아이 이게 뭔 말이야? 아뭐마 아가씨 막 뭐라는 거요? 아따 아버지는 신경 쓰지 마시셔 시방 야가 헛소리하는 게 있겠네. 아유 언제 그걸 시킨다는 거요? 뭐요? 와 그러나 아버마? 그 신경 쓰지 마셔. 내 딸이에요 내 딸.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7살 소녀는 아빠가 내일 자신에게 국어를 시킨다고 했다며 할아버지에게 두려움을 호소했는데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다음 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일이 발생합니다. 아따 시방 안 하고 뭐 한다냐? 여기 돈통 있으니까 이거 두고 빨랑 혀. 아빠, 안 하면 안 돼요. 너무 더워요. 사람들 만나서 창피해. 하기 싫어요. 아따 빨랑 지나간 사람들한테 도와주세요 요렇게는 하라고. 아빠는 여기서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 테니까 빨리요. 긴 밤지 새우고 풀림마다 야야야야야야야 도와주세요. 더 크게 살고 싶으면 더 크게 외치라고. 도와주세요. 자기야, 저기 뭐야? 버스킹 하나? 우리 가보자. 엥? 자기야, 저게 어떻게 버스킹이야? 국어라고 있구만. 근데 저렇게 어린애가 국어라는 거야? 더 크게 하라고. 더 크게. 오늘 이 돈통에 돈 가득 못 담아가면 그냥 아빠한테 혼날 줄 알아라. 도와주세요. 뭐야? 지금 저 남자 국어를 시키는 것 같은데? 어머, 자기야, 어떡해. 애가 울면서 억지로 국어를 하고 있어. 저거 범죄 아니야? 빨리 신고해, 신고. 삐용. 급기야 아빠는 한여름에 사람들 많은 길거리에서 7살 딸에게 억지로 국어를 시켰고
이를 지켜보다 못해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아니 이 더운 여름에 어린애한테 국어를 시켰다고라. 야 이게 말이 됩니까? 당신 아빠 맞아요? 아따 내가 내 딸 데리고 나가서 길바닥에서 음식을 구워 먹든 음식을 주워 먹든 국어를 하든 뭔 상관이 내 딸이요 내 딸. 아기가 싫다 했다면서요. 어이? 억지로 국어를 시킨 거 맞죠? 그 신고가 한두 군데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아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아가 아픈데 병원비가 없어서 내도 병원비 적게 벌어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병원비 없어서 내 딸 죽으면 당신들이 책임질게요? 당신들이 책임질게요? 그 아무리 그래도 7살밖에 안 되는 애 앞세워 국어라는 게 그 말이 됩니까? 그 절차대로 처리할 테니까 그리 아시오. 절차 좋아하시네. 그래요. 이건 나가 아빠고 어디까지나 이건 정당한 행위라고 해보쇼 해보아? 야, 이런 아빠가 있네.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이거 좀 아기가 특히 이제 자기 애가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지났는데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네. 이거 아동학대 아니에요? 아무리 이제 본인의 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이가 싫다고 의사 표현을 했는데 네. 이걸 좀 억지로 시키고 국어를 시켰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 학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처벌 가능합니까? 이거 꼭 때리는 것만 학대는 아니죠? 네,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에 아동복지법 위반 사항에 해당이 되는데요.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법인데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아동복지법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요. 아동의 복지를 위협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물리적으로 뭐 이렇게 가해를 하는 것만 아동 폭행은 아니다. 이 말씀이신데. 근데 어떤 사항들이 이제 아동 학대에 해당되는지가 헷갈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사실 이제 아이들이 있다 보면 훈육할 때가 있잖아요. 훈육할 때도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감정이 좀 들어갈 때도 있고 하다 보면은 조금 언성이 높아질 때도 이럴 때도 있는데 예전에 저희 어릴 때는 이렇게 작은 뭐 회초리 같은 걸로 손바닥 정도 맞고 자, 그랬는데, 자 그렇죠? 같은 걸로 이렇게 네. 선생님들도 이렇게 하면 그런 것도 혹시 아동 학대인지 이거 뭐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이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 행위를 굉장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보호자를 포함해서 이 성인이 아동을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해야 하는 모든 행위를 좀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고요. 아동복지법 17조에서는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열거해서 규율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나온 이 국어를 시키는 행위는 8호에 규정되어 있고요. 이런 행위를 한 자는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세네요.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아동복지법 위반한 자는 이게 비록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예, 예.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습인 경우에는 또 처벌의 2분의 1까지 가중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가해자는 뭐 형 집행이 유예되거나 면제되거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에는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이 있고요. 결국 이 사연 속의 아빠도 네. 이 처벌을 받았는데요. 좀 처벌이 좀 약하긴 합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관찰과 함께 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고요.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까지 명령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이런 아동학대 우리 사회가 다 관심이 있지만 예전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뭐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이런 거는 그냥 남의 집안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냥 쓱 지나가는 일이 굉장히 예. 많았잖아요. 왜냐면 그 가정의 일이니까 예. 내가 괜히 끼어들었다가 낭패를 보면 어떡하나 남의 가정사에 끼어드는 거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래다 보니까 이제 망설여서 네. 사실은 그 부모가 학대하는 현장을 우리가 발견하고도 좋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네. 이제는 아동 학대가 의심되거나 네, 이 네. 학대 사실을 알고서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것도- 이 제3자도 함께 처벌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요? 이 제3자 같은 경우는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이들에 한해서만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 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어야 이게 이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런 특정 직무라는 게 어떤 일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그리고 유치원이나 예. 뭐 유치원, 어린이집. 예, 어린이집 이런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 24개 직군에 소속된 이들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속하는데요. 이들은 매년 1시간 이상 신고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직업군들은 사실은 아동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좀 알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좀 다하라. 그러지 않으면 처벌하겠다. 이런 취지네요. 맞습니다. 예. 그 아까 사연에 나온 그 네. 연인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보니까 여기에 해당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처벌 안 받는 거겠죠? 근데 이제 혹시 뭐 예를 들어서 뭐 보복을 당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잘못 이제 오해해서 신고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해요? 사실상 이 아동복지 기관의 종사자들이 신고를 할 때 우리 시설에서 아동학대가 있다 이런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면은 그 기관이 또 처벌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고 의무자에 대해서 이 신분을 보장하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대 상황이라든지 이런 행위를 신고를 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보호가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신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하나의 아이를 가르치고 미래의 어떤 기둥으로 키워내고 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협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미래잖아요, 아이들이. 학대 정황이 있으면 좀 관심을 갖고 신고하는 정신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가 있겠죠. 자, 그건 그렇고 그나저나 요즘 이상한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아이를 낳으려면 1월에 낳아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 새롭게 도입되는 영아 수당 제도 때문이에요. 네네네네. 형평성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지원 대상 기준이 나이가 아닌 출생 시점으로 이게 나뉘다 보니까 11월 31일에 낳은 아이하고 1월 1일에 낳은 아이가 이 3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진짜 하루 네. 차인데. 네, 맞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제한이 됐는데요. 이전 출생아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 그러니까 이제 보육료라든지 가정 양육수당이 이렇게 적용이 되거든요. 이 기준대로는 2021년 말 출생한 아이는 2022년 출생아와 똑같이 2022년과 2023년에 만 0세 또는 1세임에도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 대신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의 가정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전 팀장님께서 예를 좀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양육수당하고 보육료 지원이 네. 현재 같은 경우는 20만 원, 15만 원이니까 이거 12달 곱해갖고 더하면은 420만 원이에요. 근데 네. 2022년 1월부터 출생하는 이 가격이 올라가요. 네. 그래서 30만 원, 35만 원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것도 12달 곱해갖고 더하니까 780만 원의 어이구. 영아수당을 받게 되니까 차이가 360만 원 가량이나 그러네.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네. 하루 차인데. 예. 이런 분들은 조금 억울하다라는 생각도 들만 합니다. 예. 근데 또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뭐든지 정책 결정이 되면 그쯤에 손해보는 분들이 있기 마련일 맞아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시행이 돼야 되니까. 자, 조금은 애매하네요. 예. 12월 말에 낳을 사람들은 잠깐만 5일만 참자? 뭐 이러기도 애매하고 네.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법태랑이 이법 저법 꼼꼼하게 짚어드렸죠? 다음 주에도 여러분에게 힘이 날 수 있는 법안들 챙겨올 테니까요. 본방사수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외치면서 끝내죠? 알면 당신 법태랑!